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은행 예금 난리 났다. BIS 한국 6천조 터졌다. 한국이 국민소득 대비 3배나 되는 엄청난 빚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요 국가에서 가장 위험한 수준이며 증가 속도도 아주 가파른 데다가 OECD 31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빚이 급증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은행 부실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예금한 돈을 찾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바닥이고 무역수지 적자는 2년간 7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은행 예금 난리 났다. BIS 한국 6천조 터졌다. 지금 6천조 원. 은행이 지금 붕괴되고 지금 어마어마한 정말 사태입니다. 솔직히 너무 이렇게 경제가 대외적 경제가 안 좋은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국내 경제가 이렇게까지 만신창이 망가졌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봐요. 여든 야든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봐요. 자, 이거 보세요. BIS 한국 6천조 원이 터졌대요. 올해 국가 총부채 6천조. 여러분들 6천조 생각납니까? GDP 3배예요, 3배. 이거 좀 빚 갚아버리면요, 나라 거지되네, 거지. 아프리카만 못해요. 그걸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빚이 이렇게 많은데. 보여드릴게요. OECD에서 GDP 대비 유일하게 올라갔어요. 지금 2022년, 2023년. 22년에서 23년 넘어오면서 우리나라만 늘어났고 다른 31개 국가는 다 내려갔습니다. 우리나라만 빚잔치 한 거예요. 한국 총부채 6조 원. 2023년 총부채 6조 원 돌파. 2분기 273.1%. 자, 2분기 기점으로 GDP 대비 273.1%. 거의 3배잖아요. 가계 101.7%. 기업 123.9%. 정부 부채 47.5%. 금액으로 가계 2218조, 기업 2703조, 정부 1035조. 정말 천문학적이죠. 그럼 문제점, 자, 빚이 이렇게 많은데 문제점이 뭐냐? OECD 31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4.9%로 혼자 올라갔어요. 부채가 늘어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거 반성을 좀 해야 돼요. 부채 증가 속도가 아주 또 빨라요. 그냥 조금 올라간 게 아니에요. 가계, 기업은 이미 경제 위기 수준이에요. 금융불안,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최고 위험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특징 PF 대출 심각하죠. 자, 주요 국가 국가부채. 자, 그러면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한번 비교를 하자고요. 특히 이게 같이 비교할 게 못 되는 게 우리나라는 수출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라서 빚이 많으면 안 돼요. 예전에 IMF 터졌을 때도 그때도 우리나라가 무슨 자본이 많습니까? 자원이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빚이 많으면 안 된다고. 이런 나라들하고 또 달라요. 근데 그 나라보다 더 많다니. 우리나라하고 경제력이 좀 비슷하거나 높은 나라들 중심으로 비교해 보자고요. 이탈리아. 자, 아까 우리나라는 273.1%입니다. GDP 대비. 이탈리아 243, 독일 185, 미국 252, 호주 220, 스페인 241, 영국 236. 자, 얘들도 만만치는 않지만 우리나라보다 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아요. 그것도 국가부채가 많아요. 가계부채라든가 기업부채가 많은 게 아니에요. 뭐 국가부채가 많다고 해서 좋다는 게 아니라 가계 기업부채가 더 위험하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 9나라 되는데 조그마한 나라는 빼버리고요. 그런 나라는 인구도 적으니까. 자, 일본 414%. 일본 대단하죠. 국가부채 때문에. 캐나다 307%. 이 두 나라만 우리나라보다 많아요. OECD 14%, OECD 전체적으로 14%다 떨어졌어요. 2022년 대비 2023년 부채가. 여기 보시면, 자, GDP 대비 주요 부채 비율을 한번 볼까요? 한국, 지금 268.2%에서 273.1%로 증가했습니다. 유일하게. 4.9%. 그래서 여기 근거자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장기 경제 성장률을 봤어요. 자, 현재입니다. 현재. 낙관적으로, 그 다음에 중도적으로, 비관적으로 셋 다 전망이. 여기 제일 끝이 2050년, 여기가 2040년. 자, 보시면 어때요? 제일 낙관적인데도 한 2.7에서 쭉 내려가 가지고 거의 1%로 추락. 중간짜리도 추락. 비관적은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이번에는 1인당 GDP 증가율 전망 거의 2.7까지 갔다가 현재 쭉 내려가 가지고 낙관적일 때 겨우 2% 턱걸이, 중간일 경우는 거의 1% 유지, 비관적일 때는 1% 이하로 추락.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 다음 무역 수지, 이거예요. 그거 이상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요, 그게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낙관, 비관이 다 이렇게 최악인데 정신 못 차리고. 세 번째, 한국 사면초가 최고위기.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제가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이곳저곳 저곳의 모든 정보를 긁어 모아서 하나라도 객관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주려고 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비관적일까? 뭐 저만 제가 뭐 나라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소프트 파워 강국이고 우리나라가 미래 먹거리도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이런 거예요. 한국 사면초가 최고 위기. 자, 낮은 경제 성장률 1, 2%대 사상 최악. 코로나 다 누구나 다 겪었어요. 우리나라만 유독 그래요. 무역수지 적자 2022년, 23년 무려 700억 불. 여러분들 무역수지가 700억 적자 났다 믿어지십니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거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죠, 수치. 은행 건전성. 그렇다고 은행이 안전합니까? 자, 2금융권은 아예 그냥 부실천지고 일부 1금융권도 위험, 위태롭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자, 우리나라만큼 부도가 많이 나라가 어디 있어요? 25%가 부실기업입니다. 건설사 부도. 대형 건설사 지금 여러 번 제가 언급해 드렸죠. 계열사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지 이 대기업 계열사, 이 대기업도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빚잔치예요. 대기업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계열사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부도예요, 부도. 개인 파산, 또 개인이라고 해서 건전하지 않습니다. 갚을 능력도 안 되면서 맨날 빚지고, 소상공인들, 다중채무, 이곳저곳에 여러 곳에 빚을 지고, 뭐 그렇다고 개인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가 그만큼 힘들다 이거죠. 자, 어떻습니까? 지금 6가지로 정리해놨는데 지금 허리띠를 바짝 졸라맬 때 아닐까요? 한국 최고 위기. 예적금 위험,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 하나 여러분들 돈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뭐 돈 빼가지고 피 같은 돈, 이자도 피 같은 돈 아닙니까? 빼서 그냥 손해봐라 이게 아니라 만기 두면요, 만기 두면 좀 안전한 은행으로 분산 투자하세요. 너무 이금융권, 이제는 앞으로는 금리도 이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많이 줄 것 같지도 않아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자, 예적금 부실, 위험요인, 불확실성, 전쟁, 고금리. 지금 아직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요. 경제도 불확실합니다. 현재는 고금리 상태예요. 자, 위험 징조. 민간이 지금 계속 부도나고 있어요. 즉, 가계하고 기업이 돈가뭄에 시달리고 있고요. 예금도 막 경쟁하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은행이 빚잔치 하면서 성과급 잔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금 경쟁하면서 나라야 뭐 죽든 말든 자기들만 배불리 먹고 살겠다. 은행도 언제 한번 철퇴를 좀 가했으면 좋겠어요. 국가를 위하기보다 지나칠 정도로 본인들만 챙깁니다. 1금융권 자기자본 비율 15에서 18% 수준으로 2금융권에 비해서는 건전한데 그래도 좋은 편은 아니에요. 위험 3가지. 자, 은행 부실, 뱅크런, 부도 확산 3가지가 있습니다. 은행 자체의 부실, 민간 연체. 그렇죠.
기업이나 개인이 연체되면 큰일 나죠. 자, PF 대출. 바로 이게 연체가 되면 악화돼서 은행이 부실이 터지는 거예요. 뱅크런. 예적금 문제가 발생해서 단기간 부도날 수 있습니다. 뱅크런. 자, 부도 확산. 개인이든 기업이든 또는 2금융권으로 인한 1금융권 연소의 부도가 됐든 부도는 전염이 돼요. 확산해가지고 위험할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예적금 해결 방안은 뭐냐? 안전한 은행을 찾으세요. 우체국이나 1금융권. 여기에 예치시켜야 돼요. 1금융권도 불안합니까? 물론 불안할 수도 있지만 2금융권하고는 비교할 게 아니죠. 1금융권도 불안하면 몇 군데 이렇게 분산하면 돼요. 자, 2금융권 소액만 하세요. 5천만 원 넘기지 마세요. 5천만 원 보장 범위 내에서 만기 시에 안전한 은행으로 분산 투자. 그게 해결 방안이에요. 어차피 내가 모든 돈을 탕진하는 것도 탐욕이 부른 화근입니다. 자, 정부 비상체제. 경제 심각성인지 다행히 정부가 비상체제에 들어서 그나마 그 위험을 막으려고 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합니다. 지금까지 막 정부 막 비판한 것 같은데 정부를 비판한 게 아니라 정치권을 비판한 거예요. 자, 금융위기는 반드시 온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온다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이클상으로도 금융위기가 꼭 왔어요. 그러면 그 대비도 해야겠죠. 정부가 비상경영, 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맨날 지금 모여서 이 얘기 나누고 있잖아요. PF 취약 요인, 특히 PF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변동성 커서 밀착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2금융권에 대해서도 아예 그냥 밀착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한국 장기 1, 2% 저성장, 경제 침체가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어떻게 해서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긴급 발표. 자, DSR 규제 대실화. 이제 가계부채가 모든 부실의 원흉이구나 해서 부채를 낮추려고 하죠. 스트레스 DSR도 이거 잘 적용하는 것 같고요. 은행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 적극 취급, 즉 단기보다 장기 고정금리로 많이 안정적으로 끌고 가겠다. 자, 가계부채 심각, 금융권 가계대출 밀착 관리. 금감원도 은행 혁신을 하겠답니다. 은행의 문제점. 한계기업 손실부담, 자기책임 원칙 구조조정. 즉 한계기업 많잖아요. 지금까지는 한계기업을 살려줬어요. 좀비 기업. 3년 동안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을 살려줬다고요. 국민의 혈세로. 이제 너는 죽어라. 손 떼버리겠다 이거죠. 호흡기를 떼겠다. 14일 6개 은행 여신 담당 가계대출 비상점검도 했습니다. 부동산 PF 사업장 120개. 아예 PF 사업장 연체되고 못 갚을 것 같으면 경국매를 진행해버리겠다. 아주 세게 나가고 있죠. 이렇게 해야 돼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게 뭡니까? 국가가 살기 위해서는 바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죠. 자, 이제 1금융권, 부실현황 1금융권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심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촉각은 곤두세워야 돼요. KB국민 순익주고 연체율도 올라 이중고. 자, 일단 보시면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이 도마에 조금 올라왔죠. 건설업 6조 1418억 압도적인 1위예요. 너무 건설업 쪽에 치우쳤어요. 하나은행이 29.6% 급증을 했습니다. 건설업 쪽에. 자, 부실 채권 매각 7,843억 무려 225.3%나 증가했어요. 부실 채권을 그나마 매각해서 다행이긴 한데 부실 채권이 그만큼 많았다 이 말이죠. 증가율이 1위, 전체 연체율 0.43% 1위. 하나은행이 아주 튼실한 줄 알았더니 이거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1금융권에서 그렇게 튼튼한 게 아니죠. 비은행 계열사 위험. 자, 우리은행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실 경영, 파생상품 운용 과정에서 962억 손실 보고, DLF 1065억 손해배상, 700억 횡령까지도 일어나고, 있을 수 없죠. 1금융권에서 이렇게 700억 단위의 횡령 사건. 건전성 꼴찌, BIS 16%. 자기 자본 비율이 너무 낮아요. 저축은행 14%하고 엇비슷하다. 자, 이번에는 기업은행 보겠습니다. 사실상 부실하면 하나 우리는 양반이에요. 기업은행은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책은행이라서 부도가 난다고 장담할 수가 없죠. 중소기업 파산 1034건 급증, 대출 2조 6박, CCC 플러스 등급 이하 기업 대출. 즉 아주 안 좋은 것도 대출해 주는 거예요. 왜? 정부에서 기업 살려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국책은행이다 보니까 빌려주고 떼이고 15.4조 무려 20%나 돼요.
CCC 거의 투기 등급, 정크 등급, 중소기업보, 부실채권 상승 이렇게 되면 결국은 기업은행도 부도가 됩니다. 뭐 정부가 자기 돈으로 메꾸겠어요? 부동산 PF 부도위기, 중견건설사, 태형건설사도 워크하우스, 건설업계 PF 위기 최고죠. 이 PF에 아주 앞으로도 관심을 계속 가져야 돼요. 부도설, 태형건설 3.4조, PF 우발 채무, 자본의 3.7배, 롯데건설 4.9조, PF 우발 채무, 미착공, 특히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착공하지 못한 분양 단지가 많아요. 호릉건설 6천억, PF 우발 채무, 다 우발 채무가 화근이죠. 현금 2천억에 비해서 PF 우발 채무가 6천억이야. 자, 이런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들 사업할 때 내 돈이 그래도 많잖아요. 반반은 이거나. 이 건설사는 그러지가 않아요. 지 돈 10%면 브릿지론 활용해가지고 분양하는 거예요. 그러니 망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PF 위기. 자, PF 대출 134.3조예요. 연체율은 2.42예요. 평균이. 1, 2금융권 포함해가지고 상당히 높죠. 건설사 위기. 부도가 무려 12곳. 폐업은 2,712곳. 진짜 이 말 보니까 공포스럽네요. 공포. PF 익스포저 130조. 우발채무 이런 것들 때문에 건설사가 부도가 날 위험성도 높다. 자, 우발채무. 건설사 PF 부실 정도의 어떤 바로미터죠. 위험요인. 미착공, 미분양, 미입주. 3미라고 합니다. 자, 미착공. 착공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돈이 없어. 미분양 났어. 근데 입주율이 높았는데 미입주했어. 이 세 가지가 쌓이게 되면 건설사는 부도나게 돼요. 중요 항목, 수익률, 부채 비율, 차입금 의존도. 바로 이걸 가지고 건전성을 따지죠. 집값 하락의 세 가지 특징. 영끌족, 한숨 무르는 노도강, 집값 하락 매물. 특히 이게 서울도 외곽이 좀 많이 빠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 빠진 곳들 꽤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자꾸 막 50%, 70% 빠질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게 아니라 좀 지켜보다가 하락하면 잡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사람 심리가 빠지면 잡기 싫고 올라가면 더 못 잡아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뭐 잡아라 뭐 이걸 투기를 뭐 투자를 갖다 저거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근데 평생 무주택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것은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집값 하락의 특징, 지표가 급락하고 있고 차별화가 되고 있고 전망 문제. 진짜 중요한 말이죠. 가격 하락, 실거래가 주간 시세 호가 하락, 거래도 실종, 서울 매물이 8만 건, 서울 거래 2천 건 밑으로 떨어졌어요. 심리 추락, 경매, 분양지수, 매매 심리가 다 엉망진창이야. 그런데 지표가 급락한 게 아니라 이 차별화. 뛰는 놈은 뛰고 떨어질 놈은 떨어지고 많이 빠진 건 많이 빠지고 덜 빠지는 건 덜 빠지고 앞으로 그렇게 갈 거예요. 이제 강남과 핵심 그리고 서울 외곽 이렇게 구분하자면 강남도 지금 빠지고는 있지만 빠지다 말 거예요 아마. 강남 핵심, 서울 외곽 따지면 서울이 더 빠집니다. 외곽이. 갈수록 격차는 더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서울은 그나마 좋아요. 이번에는 서울하고 비서울. 서울과 수도권 격차는 점점 심해질 거예요. 웬만하면 외곽이라도 서울로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도권과 지방. 자, 역시 수도권이 서울만은 못하지만 경기, 인천이 지방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수도권과 지방 격차 확대. 이렇게 지방 분들이 전화를 줘요. 대구나 부산 이런 분들이 뭐 광주, 대전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는 무시 못 하거든요. 그리고 수도권하고 그 지방하고 그냥 비슷하게 보더라고요. 비슷하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절대 비슷하지 않습니다. 이제 인구 미친 듯이 급감할 거고요. 산업 모든 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하게 되면 지방은 난리가 나요. 집값 폭락하고 빈집 넘쳐날 거예요. 전망 혼재, W자형 하락, 23년 일시적 반동에 2차 하락할 것이다. V자형 반등, 겨울 일시적 조정 후에 대세 상승한다. 서로 완전 반대죠. L자형 횡보, 이미 보합 상태, 지금 내 보합 전후인데 현재 거기서 쭉 횡보할 것이다. 지금 앞으로 이 세 가지 특징 꼭 기억하세요. 아, 지표가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당분간 겨울은 떨어질 것 같구나. 그리고 차별화가 발생하는구나. 다 올라가고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망, 이런 전망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전망도 있어서 내가
객관적으로 잘 봐야겠다. 자산 현황. 자, 여러분들 평상시와 금융위기. 부동산부터 보게요. 평상시 만약에 이제 전체적으로 좋아졌을 때와 경제위기가 터졌을 때로 구분할게요. 자, 좋아지면 아마 부동산은 30% 이상 뛸 겁니다. 경제위기가 터지면 30에서 70% 하락할 겁니다. 자, 주식 상승을 한다면 코스피 3,500, 위기가 터진다면 900에서 1,200, 현재 2,500 정도 되죠. 원달러 전망. 자, 상승을 한다면 경기가 좋아진다면 오히려 달러가 내려가죠. 1,150까지. 위기 터지면 1,600에서 2,000 사이. 자, 비트코인 상승하면 6만 달러 이상으로 갈 거예요. 위기면 1만 달러 미만. 금 1g당 우리나라 금 상승하면 8만. 좋아지면 이제 8만으로 떨어지죠. 위기가 터지면 올라가겠죠. 12만까지. 종합 가능성. 자, 좋아질 가능성은 80%고 경제 위기 가능성은 20%예요. 즉 저는 이 시점에서 부동산은 조금 상황 보고요. 주식이라든가 달러, 비트코인, 금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주식, 비트코인은 투자해도 된다고 보고 달러하고 금은 조심해야죠. 왜? 경제가 좋아지면 거꾸로 떨어지니까. 무역수지 적자. 지금 이렇게 적자가 심했어요. 그나마 다행히 7, 8, 9, 10대 좀씩 이렇게 상승으로. 이런 적자 저 정말 심각하지 않나요? 거의 2년 가까이. 경제성장률 아주 0.03, 0.6, 0.6. 여러분들 분기별로 이렇게 추락을 했다. 이건 아무튼 내년에 좋아진다고 하니까 기대를 걸어보자고요. 지금 은행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 다들 추락하고 있네요. 은행이 부도가 발생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국가와 기업, 가계, 은행 어느 하나가 오롯이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강점인 소프트 파워를 경제 활력소로 삼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